안녕하세요. 영어공의 1% 행정학 문제집 해설 특강 제3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해서 기본서와 이 문제집의 제2편의 1장부터 4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행정학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연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제3강에서 이루어질 주제는 이제 그 현대 행정의 원리와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분석 틀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제1장 현대 행정의 특징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는 파트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상당히 그 법률적 개념과 또 경제학적 개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굉장히 그 함정이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과 2번에 있는 문제들은요, 이제 그 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변천하느냐 하는 그 시대에 따른 정부 기능의 변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부가 이제 우리가 전통적 정부, 그 다음에 행정국가 정부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국가 정부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하거든요. 전통 정부는 보통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를 전후한 자유방임주의 정부죠. 자유방임주의. 이런 때는 이제 정부가 하나의 그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회 질서 유지, 국방, 치안 같은 최소한의 기능에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통 정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국가 기능에 대한 제한과 통제, 합법적인 통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이제 행정국가 시대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 즉 시장 기능이 실패하는 현상들이 노정이 되면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팽창하던 거죠. 이때는 자유방임주의보다는 패터널리즘이라고 하죠. 패터널리즘. 보호자적 기능, 후견인적 기능이죠. 정부의 후견인적 기능이 굉장히 강조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제 행정국가 시대 때 특히 사회복지 기능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니까 패터널리즘, 시장 실패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빈부격차에 심하거든요. 그런 사회복지 기능,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능이 이 행정국가 시대 때 강조되는데,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는 사실상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않았죠. 이제 국방, 치안 유지, 이런 최소한의 기능에 멈춰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재의 공급도 여기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합법성 통제죠. 합법성 통제에 초점을 맞췄던 거, 여기서 이제 효율성을 강조했던 거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요, 이제 세계화 현상, 국가화 현상들이 강조되면서, 이제 정부 실패 현상이 노정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논의되고 있으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공공재 공급 체계가 논의되게 되는 것이죠. 시민사회가 다시 강조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민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탈관료제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그러니까 규제 기능이 강조되는 거예요. 규제.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의 룰을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공정한 룰을 제정을 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대한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규제가 너무도 많아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규제 국가 시대 때 이제 규제를 얼마나 잘 정비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정부 기능에 논쟁의 초점이 되겠어요. 한번 이번 문제를 보시죠. 정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제도는 특히 이제 전통적 정부에서는 이 계층제적 질서를 통해서 공제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거든요. 이게 탑에서 버텀까지요. 이거 여기가 워커죠, 워커들까지 이제 통제해서 공제를 공급하는 학교의 운영, 공립학교의 운영이라든가 법규 중심의 통제, 합법성 통제,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재해라든가 외적의 침해 이런 것들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 거죠. 사실 이 시대 때 들어와서 행정국가에서부터 이제 규제국가 이 시대에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규제국가 시대 때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과 연계가 강조되는 겁니다. 성과 연계. 특히 이제 민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적 관리 방식을 정부에 도입을 해가지고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규제국가 정부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성과연계사는 규제국가 정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통 정부에서 때 행정국가 시대 때는 사실상 이 정부가 이제 투입이 있고요. 인풋이 이렇으면 이제 블랙박스에서 이 전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이 나와요. 그래서 산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내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 처리 과정이죠. 프로세스. 이 처리 과정인데 이 전통정부와 행정국가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죠. 투입에다가 인풋에다가 투입을 맞춘 거고. 규제국가 시대는 이 산출에다 맞춘 거고, 이 산출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나 이 효과, 영향 이런 어떤 그걸 가지고 이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 이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하는 거죠. 이 규제국가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번은 성과연계 예산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기능을 구분하는 거는요. 4번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행정의 성질별 기능을 보면은 규제 기능, 그 다음에 조장 지원 기능, 중재 조정 기능, 기업 행정 기능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현대 국가에 있어서 가장 범위가 큰 것이 이제 규제 기능, 행정 기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이 행정 기능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조장 및 4번 보기 4번 보시면요. 조장 및 지원 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 말이 틀렸죠. 조장 및 지원 기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직접 다리와 학교, 공공재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공급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간접적인 것이 아니죠.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민간 위탁 방식에 의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정부가 직접 나선다라는 점에서는 재원을 조달해서 직접 나선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부터 쭉 7번까지는 행정 기능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8번도 그런 맥락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죠. 이 8번 같은 문제 보시면요. 성격이 다른 기능을 찾는 것인데요.
이 과세, 국방, 치안 같은 거는 전통적 기능이죠. 예? 근데 교육은 보통 이제 그 가치제라고 합니다. 가치제. 예? 가치제. 메리쿠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패터너리즘이 관점에 입각해가지고 정부가 이 최소한의 기능을 넘어서는 적극적 기능으로 확대할 때 나타나는 그런 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유명한 그 프리포지션 13에 관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정이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세율 인상의 상한을 제한하는 그 조례안으로서 만들어지면서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그 행정국가와 규제국가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어요. 행정국가와 규제국가요. 그래서 그 4번 보면은 이제 그 국민에 대한 전방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행정과 달리 거버넌스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된다. 이거는 그 거버넌스를 강조한 거죠. 이게 규제국가죠. 1, 2, 3하고 5번은 다 그 행정국가 현상입니다. 이게 이 후견인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심화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규제국가, 이 세계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규제국가 시대 때 과연 정부 기능이 축소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건 다시 달려볼 수가 있어요. 국가가 축소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국가 기능의 축소보다는 국가 기능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국가 기능이 넓다, 좁다로 이렇게 단견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킨슨 법칙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본 그 1% 행정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파킨슨 법칙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위 효과라든가 버멀 효과, 이거는 이제 전위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같은 그 사회 혼란기에 정부 지출, 즉 공공 부분의 지출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더 크게 증가하는 이런 그 대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민간 지출을 공공 부분이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물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서비스 공급 부분은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그 민간 서비스에 비해서 상당히 그 팽창 규모가 더 크고 속도도 빠르다라는 그런 현상을 보멀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와그너 법칙, 예산 극대화 가설, 파킨슨 법칙 같은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정부 기능 수행 방식 중에서 이제 시장적 성격이 가장 강한 거. 여기서 이제 민간 위탁이 답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그 규제 국가 정부 시대에 들어서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그 성과 연계와 민영화 방식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등장하는데요.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요.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가 보통 이제 민간 부분들을 이제 포함시키는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 성과에 대한 그 평가를 해서 피드백하는 기능이고요. 공기업은 이제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만 그것을 그 자본 출자 형식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설립을 해서 민간 기업 방식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시장적 원리에 따르긴 하지만 정부가 직접 소유한 거죠. 오너십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민간 위탁은 정부가 소유권도 갖고 있지 않고요. 정부가 직접 생산하지도 않고요. 민간 부분이 직접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유 재원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그 시장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장 국가를 바라보는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를 바라보는 이데올로기는요, 기계론적 관점하고요, 유기체적 관점이요. 그 다음에 유물론적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론적 관점은 뭐 이데올로기로 자유주의 정부관 이고요. 유기체적 관점은 이제 진보주의 정부관이고요. 유물론적 정부관은 이건 이제 좌파죠, 좌파. 혹은 이제 공산주의, 좌파 중에서 가장 극단의 공산주의 정부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론적 정부관은요, 이 정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사회를 하나의 기계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기계론적 관점이에요. 이 자유주의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그 근원적인 가치는 개인의 리버티 자유라고 보는 것이 이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양 사회에서 이 중세 봉건제의 천년간의 봉건제의 사회 공동체적 힘을 와해시키고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재산권 보호 그리고 공동체적 통제, 봉건적 통제를 붕괴시키려는 개인의 자유, 이 리버티에 대한 극대화의 논리로서 만들어낸 즉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한 것이죠. 그런 관점이 자유주의이고요. 자유만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수 있고 사회는 인간에게 가져다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이제 기계주의 정부관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정부라는 거는 장 사회 구성체 개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보조장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부는 최소한의 기능이 멈춰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이제 이 유기체적 관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 뿌리가 달라요. 이것은 보통 이제 이 헤겔의 사상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헤겔은. 인간의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재산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냐 이거예요.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거는 자유도 아니고 재산도, 물질적인 재산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그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가족이고 친구고 사회란 말이에요. 마을이고요. 이런 공동체적 질서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룰이란 말이에요. 질서, 사회적 소셜 오더예요. 질서예요. 이 질서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시스템이고 그것은 개인들을 뛰어넘는 하나의 통합적인 실체라 리얼리티를 보는 겁니다. 이 사회라는 거를 사회체, 구성체,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를 하나의 룰의 집합체고요. 그것은 하나의 리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리얼이 인간 개개인들 이상으로 본 거예요. 인간 개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지만 이 커뮤니티가 실체로서 인간에게 행복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게 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국가가 개인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굉장히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론적 관점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관점이에요. 인간에 대한 완전 관점.
완전한 인간에 대한 관점이고요. 이건 유기체적 관점은요,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철학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론적 관점에서는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인데 사회적으로 사회 속에서 사회라는 모여 살면서 거기서 그 완전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가난으로 떨어지고 낙오하고 하는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간은 버리고 페널티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감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빈민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계론적 관점에서 보는, 즉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사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기체적 관점은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불완전하다. 개인 하나하나들은 다 나약합니다. 예? 나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 공동체가 그 나약한 인간들을 이 사회 공동체라는 망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내고 하나의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진보주의적 관점이죠. 예. 예, 물론 이 유물론적 관점은 이 유기체적 관점에서 진일보해서 하나의 이 그 사회라는 구조가 이 상부구조죠. 상부구조죠. 사회, 국가, 법, 질서, 경제체제 이런 하나의 질서 체계가요. 이것은 인간의 생산관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산물이 가장 기본이에요. 생산관계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상부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즉 이것이 물질이죠. 인간의 물질적 근거가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 제도 이런 시스템들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이고요. 이 물질적 관계를 반영하는 이 물질적 생산 관계가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지 않습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지는데요. 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면서 그 잉여 가치들을 다 수탈하는 그런 생산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본가의 계급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상부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물론적 관점이죠. 예. 그래서 이 사회 상부구조가 사회 전체를 관리 통제하는 구조다. 이런 점에서 유기체적 관점의 진일보한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관점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요. 보기 4번 같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은 유기체적 관점이 아니라 기계론적 관점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계론적 관점.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정부는 최소한의 대처인데 정부는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보주의와 결국 보수주의의 이 대립적인 정부 간.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 정부 간에서는 굉장히 그 패터널리즘에 여기에 보면요, 패터널리즘에 입각해가지고요, 사회복지 정책,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보통 이제 자녀적 사회복지냐, 보편적 사회복지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제한된 그 복지 정책을 우리가 자녀적 복지 정책이라고 하고요. 진보주의는 보통 이제 그런 쪽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는 시장의 확대를 주장하는 거죠. 시장의 확대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복지의 확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 이제 그 규제정부 국가 시대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사회투자 국가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사회투자 국가. 보통 이제 사회 어떤 그 인프라라든가 또는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런 그 기계론적 관점과 유기체적 관점을 통합한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저술한 The State Building
강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된 책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 사회 투자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강해야 된다. 정부 제도가 스트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국가가 다양한 정책, 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 현재 정부에서 특히 우리나라 보면 계속 재정 지출만 이렇게 확대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런 현상들은 뭐 사실 이 사회 투자로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재정 지출 이전에 강한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한국의 제도들이 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롤스를 중심으로 한 정의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그 절대적 윤리설과 상대적 윤리설이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절대적 윤리설이나 상대적 윤리설. 여기도 이제 이 절대적 윤리설은 이제 보통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한 그 독일의 관념 철학자들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칸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성이 가장, 인간의 이성이 힘을 믿는 거죠. 이성이요. 과연 인간이 이제 그 감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감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감정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센티먼트입니다. 센티먼트. 감성은요. 이성은 리즌이고요. 과연 근대 사회에 있어서 이 그 감성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그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머를 비롯한 그 철학자들, 경제 철학자들은 이제 감성이 먼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그리고 잠을 많이 자고 또 쾌락을 충족시켜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1의 행동의 원리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감성론자들이고요. 이 계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를 거쳐가지고 고전 경제학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철학적 배경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 한 흐름이 흐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관념론자의 대표자인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성이 인간 행동의 근원이고요. 그러면 이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자동차로 따진다면요, 이 방향키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내가 원하는, 즉 옳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 방향키를 잡고 있으면요, 가서 그 자동차가 거기로 가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갔더니 또랑이 나타났다, 아니면 넓은 평야가 나타났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해서 이성의 힘에 의해서 그쪽으로 움직였으면은 그것이 선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절대적 윤리설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안락사도 우리가 이게 안락사는 뭐예요? 안락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 윤리설에서는요, 악이 돼버립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떤 이성적 판단에서 나타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안락사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방향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저 병든 환자를 편안하게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죽인 거나, 행위의 과정 자체가, 방향키 자체가 그 죽음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 윤리설에서는 다르게 판단해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락사는 그 환자의
행복을, 편안한 죽음이라는 행복을 가져다는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고요. 강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악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절대주의적 윤리설과 이제 상대적 윤리설의 대립 속에서 롤스는요 여기를 찾아갑니다. 롤스는 참 교묘해요. 이 사람은 그 1960년대에 이제 그 신행정론이 들으면서 형평성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묘하게 이 절대적 윤리설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행위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정의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 분배적 결과를 가지고 정의를 따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요, 문제를 이제 뒷부분으로 가시면요, 17번을 보세요. 그 행정가치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롤스는 정의론을 제1원리와 제2원리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1원칙은 이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고 여러 가지 자유가 우선 그 서로가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2원칙으로서는 이제 기회균등과 차등조정의 원리입니다. 기회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오픈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차등조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불평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라스트죠. 보텀. 마지막 꼴찌에게도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원리를 내세우시면서 이런 어떤 과정이죠. 이성의 원리에 의해서 행위의 그 정당성을 따져가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시면요, 행정 이념에 관한 문제들 중에서 특히 6번의 문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이념에 관한 문제는 우선 여기서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문제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개념에서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 생산 기술을 극대화해가지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술적 비효율성이 되는 거죠. 배분적 효율성의 문제는 자원 배분 과정, 즉 이 자원 배분이라는 거는 공급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것이 마켓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demand curve 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이렇게 시장 균형 가격이 산출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여러 가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원하는 가격을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과소 공급이라든가 과다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의 문제도 이런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배분적 효율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효율성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문제 넘어가시면 이제 합리성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10번 같은 경우 합리성 굉장히 좀 철학적 어려워요. 합리성. rational이 뭐야? 합리성. rationality라고. rationality. 이 rationality는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숏컷이죠. 숏컷. 지름길.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이 합리성을 디에싱이라는 학자는 이제 여기 10번의 보기와 같이 5
5개 차원으로 나눠요. 기술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해서부터 정치적 합리성과 5개 나누는데요. 기술적 합리성은 이제 목표 수단의 연쇄 체계하에서 가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관계고요. 경제적 합리성은 이제 비용 편익 비율을 따져서 절약되는 그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고. 사회적 합리성은 이 목표와 수단 간이 상호 의존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되고요. 법적 합리성은 그것이 사회의 어떤 룰이라든가 선례 이런 것에 따르고 있는가, 즉 합법적인가 이런 것이고요. 정치적 합리성은 이 어떤 결정 구조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결정 구조가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합리성은 이제 정치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번의 문제에서도 이 사이먼이 얘기한 합리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절차적 합리성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관적으로 그다음에 과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어떤 해결 방안이 가장 최선의 행위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버트 사이먼 입장에서는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적 협동 행위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 가지고 수단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절차적 합리성으로 보고요. 이 내용적 합리성은 어떤 이것이 비용 효과 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이게 기술적 효율성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번의 문제는 이것은 서울시 구급 2011년도 문제인데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절차적 합리성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과 관련해서는요, 13번과 같이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직적 형평성은 이제 계층 간에 정당하지 않은 그런 차별을 없애는 것을 말하고요. 대표 관료제가 이제 이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횡적 분야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사실상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자, 행정 가치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시면요, 20번 문제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소득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제도에서부터 교원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번에서부터 21번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소득세에서는요, 소득세 누진 소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임금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소득, 이런 것들에서는 누진 소득을 하고 있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 소득 과세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요 참고로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요. 원래는 이제 전통 정부는 이제 자유방임주의를 거쳐가지고, 복지국가 기능을 갖춰서 이제 규제국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제 보기 4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요. 현대행정국가의 질적 특징이냐, 양적 특징이냐 하는 문제도 좀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질적이냐, 양적이냐. 그러니까 파킨슨 법칙은 양적 확대를 얘기하거든요. 정부 규모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적 특징으로 보고요. 광역행정이나 연가치, 대표관리제, 에도크라시 같은 거는 질적 특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국가의 행정기능.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논리로 보면은요, 행정국가는 이제 케인즈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케인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통화주의죠. 통화주의와 더 극진파를 이제 경제학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문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케인즈의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된 것이 이제 필립스 커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 이론은 이제 유효 수요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쪽 통화주의 쪽에서는요, 정부 실패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어떤 준칙에 입각한 정책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예, 본 교재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 행정학 기본 강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학습을 권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케인즈 이론과 달리 이제 이쪽 규제국가의 기능을 강조하는 이 통화주의하고 궁극경제학 이쪽에서는 어떤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정 오히려 세율을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레퍼곡선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부 현대 행정의 어떤 특징과 시대적 변천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철학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어떤 깊이 있는 이론을 갖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경제학적 배경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케인즈 학파라든가 통화주의 학파, 공급경제 학파 이런 그다음에 그 이전에 신고전 학파 이런 쪽의 경제학적 백그라운드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요 문제집 해설 특강과 별도로 저희가 경제 이론에 대한 해설 특강을 추후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본 문제집과 그 다음에 1% 행정학 기본서 상학원 및 기본 강의를 듣고 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재반 행정
학과 관련된 경제 정책들과 경제 이론들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정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처럼 상당히 그 학제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념들을 끌어모아서 잘 통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문제집 해설 특강 제3강 현대행정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